2부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는데요. 자,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은 특검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에서도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고 4년 내내 불렸는데 정호승만 기밀 유출로 문제가 되고 정호승도 특별한 비리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성했던 이 정권은 너대 사람이 움직인다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설 이후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팀은 지금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건 뭐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검 수사를 승인해줘야 하는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6월 말쯤 된다면 이에 맞춰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라는 계획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검이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정유라 입학비리 이 두 가지고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간의 이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뇌물인지 강요인지 또 자기들 주장으로 무죄인지를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인데 정작 특검은 뇌물에서는 지금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을 향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을 이렇게 구속했는데 이 부분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블랙리스트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가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쟁점이 아니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만족하지 말고 확실한 뇌물 여부라든지 그 비리 의혹들 등을 추가로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뭐 법리 검토도 마쳤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도 들어갔다는데, 지금 와서 내달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 물론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경호실의 출입 관련 기록이라든지 CCTV 이런 부분 외에 청와대에서 각종 어떤 대장에 기록된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 외에 컴퓨터나 다른 어떤 압수수색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가 특검이 요구하는 것을 자청해서 제출하는 것 외에 청와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청와대가 순순히 협조할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특검의 면담은, 대통령은 조사는, 대면 조사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인정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검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결국은 특검은 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서 특검들이 확보한 증거로 박 대통령의 이 증거 부인을 이렇게 향후 기록에 남기는 것, 그 관련자들의 영장이나 기소에 기재하는 것, 언제나 이런 부분에 전달하는 것 외에 박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상황이 달라질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는요, 우병우 수석이 특검법 안에 내용 제2조 9호, 10호 등에 보면 민정수석 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직무유기, 또 특검법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수석이 연루됐다라는 의혹,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민정수석실 또한 압수수색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뭐 지금 여기와 관련된 제보나 기록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특검에 지금 이제 반환점, 마라톤으로 하면 중간을 돌았는데 24일로 70일 수사 기간 중에 35일, 오늘로서 딱 중간을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어떤 수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특검이 가장 답해야 될 부분은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와 관련돼서 덴마크 올브로와 예트보리에서 이루어진 말 매매, 2마리 매매와 관련된 플랜 B 부분을, 그걸 아직도 특검이 강요로 보고 더 이상의 수사를 안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부분이 강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터져나가고 있는 속에서도 어떤 강요가 그렇게 심했길래 삼성은 또 다르게 최순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플랜 B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최순실 측과 논의를 했고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가? 이것이 강요냐, 뇌물이냐? 전 국민들은 뇌물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검은 다른 이야기들, 박 대통령, 조윤선, 김기춘 이렇게 자꾸 화살 돌리지 말고, 우병우 돌리지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질 남은 대기업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삼성만큼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특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는 블랙리스트나 학사 비리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지연 말단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죄로 보면요, 작은 죄들이죠. 자, 특검은 이재용에게 명백하게 일패를 당했다고 언론이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박 대통령, 최순실 대기업 간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주력했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재용 구속을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했지만은 법원을 넘지 못했고, 뇌물수수자 수사 부족이, 즉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족이 기각 사유로 언급된 만큼 26일로 예정된 뇌물수수자인 최순실에 대한 조사에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하고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불러서 지금 수사 보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검은 재청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죽든 살든 확실하게 성부수를 보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제 또 우병우 불러다가 조사하고 조지는 쪽에 집중하고 박 대통령하고 대면 조사하는 쪽에 집중하면요, 특검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가를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조언을 하겠습니다. 특검은요, 이번에 판을 키우면서 김기춘을 고작 블랙리스트로, 고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블랙리스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국정농단에서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조윤선을 블랙리스트로. 자, 굉장히 시끌벅적했는데요. 그런 제목들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가게 되면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특검은 국민들의 어떤 시각을 의식을 하고요, 남은 후반전에서 제대로 뛰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당의 후보를 완전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참가를 원하는 일반 국민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일반 국민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도록 완전히 개방했다는 겁니다. 진짜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기존에 이 국민들이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가중치를 낮게 주고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에게는 가중치를 높게 주던
국민 참여 경선과 이번에 완전 국민 경선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역할이 별로 이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의 역할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선 조율을 맡은 양성조 당규 강령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2012년 경선 룰과 대부분 유사하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선 후보로 선출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 서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당 내부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게, 여론조사만큼 나올 수 있게 완전 국민 경선을 했다. 국민 참여 경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다른 후보들을 생각해 준 척 하는데 진짜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로, 탄핵 후에 2차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데요. 자,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결선 투표를 요구했답니다.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1등은 못하니까 2등, 3등 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때 모아서 문재인을 이겨보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 과반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1차에서 끝내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는 ARS, 인터넷, 순회 경선 투표, 최종 현장 투표 4가지로 한다는데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의 친노 진영은 모바일 투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비가 걸렸는데요. 조작 의혹이니 자기들이 동원하니 여전히 했는데 모바일 투표도 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ARS 투표, 인터넷 투표로 투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데,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 안정성을 위해 검증단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2012년에 모바일로 100만 명이 신청해서 58만 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도 손학규 후보가 당원이나 대의원에서는 조금 더 얻었는데 모바일 등 일반 국민들의 참여로 져버렸다. 그래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2015년 2월달입니까? 있었던 새정치연합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당원이나 대의원에서는 좀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를 만들기 위한, 한마디로 둘러리거나 문재인 후보를 위한 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또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축소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올해도 안 뛰고 순식간에 짧게 뛰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안희정, 이재명은 승복을 했고 김부겸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은 불복을 했다는데요. 박원순 시장 측 대변인은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 세 사람이 합의해서 당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없이 당은 당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해서 유감이다.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일당인 민주당이 먼저 다른 야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거기도 참여해달라고 큰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감이다라는 거고요. 박원순 시장 측은 주자들의 합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 규칙을 확정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도부는 공동정부 추진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전례 없는 일방 통행만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공동정부 추진을 제안한 대선 주자들과 국회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당 지도부가 공동정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할 게 아니라 그걸 확대해서 범야권 전체에서 경선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부에 선거를 해봤자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듯한 모양을 취했는데요.
당 결정을 존중한다.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까지 참여해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 이재명은 왜 그러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이렇게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나 범야권을 포함한 경선을 하자라는 말을 안 지켰는데 왜 여기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본인이 2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2등을 하게 되면 3등, 4등, 5등을 모아서 자기가 표를 얻어서 기회가 혹시 있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 속셈에 따라 머리가 복잡한데요. 안희정 후보야 어차피 문재인 후보 둘러리로 페이스메이커로 뛴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의 이 복잡한 속사정, 경선 룰에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